목련꽃, 그늘, 김하인, 이권, 7번째 시간, 몸 밖에 마음. 재미는 대학 2학년이 되었다. 예가 기간이지만 매일 그의 일과는 책을 펴면서 시작해서 책을 닫는 것으로 끝났다. 제2대 의대 체계는 의대 저학년과는 관계없이 빡빡했다. 기초과학 학문을 다지는 건 기본이고 2학년생들이면 누구나 본과인 3학년부터 다루는 의학 원서를 당겨 공부해야 했다. 안 그러면 따라가기 힘든 과다한 공부 분량이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사회학, 양리학, 미생물학, 예방의학 등등. 달리 말하면 의사가 되기 위해선 인체의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세포와 호르몬 활동, 그리고 인체 내 각 기관의 독립적인 활동과 유기성에 대해 알고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원서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두꺼워지고 권수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과 2년, 본과 4년을 졸업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국가고시 의사 자격시험을 보게 된다. 의사 면허증을 따고 난 뒤에도 새로 인턴 시험을 치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 종합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인턴 생활은 외과 한 달, 내과 한 달, 이런 식으로 병원 일과 환자를 치료하는 실제적인 기술을 익힌다. 의사 신분이긴 하지만 자신이 어떤 방면에 맞는지, 즉 어떤 계통의 의사가 되겠는지, 곧 어떤 전공 분야를 갖게 되는가를 적성에 맞춰 찾는 기간이 인턴 과정이다. 과도 좀 많은가? 제4계열인 내과, 소아과, 정신과, 피부과, 신경과, 제5계열인 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비뇨기관, 그리고 제6계열에 속한 마취과와 방사선과, 임상병리학과. 까닭에 의대생의 공부량은 방대하다. 그 어떤 분야 책이든 깊이 들어가면 어렵다. 의학 또한 인간이란 생명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오묘한지를 말하고 증명하라는 식이다. 재미는 책에 파고들었다. 의학의 현상학적인 얕은 분야일지라도 파고 들어갈수록 점점 더 모르겠다는 게 그의 심정이었다. 의학이란 학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그는 구체적으로 실감하는 단계였다. 물론 절망이라거나 포기하는 관련 없었다. 재미는 전공이 아직 없지만 막연하게나마 그는 자신이 레지던트 끝낼 단계를 밟을 때는 정신과 계통의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치료하는 소아과 전문의가 되고 싶었다. 어떤 목표든지 목표 속에는 또 다른 목표가 있고 꿈을 이루면 그 꿈 속의 새로운 꿈이 또다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다. 재미는 석 달에 한 번꼴로 인사동 단아공방을 찾았다. 잠깐 인형 누나 얼굴을 보고 나오거나 차 한 잔 같이 마시는 시간 정도였다. 그리고 자칭 공인 여자친구라는 성경이의 성화에 못 이겨 2달에 한 번 정도 재미는 그녀와 함께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시험이 끝나면 쏟아지는 과제물, 원서를 거의 한 권 다 번역하다시피 하는 리포트 작성이 끝나면 또 시험이었다. 의사란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에 가까운 공부를 해야만이 의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재미는 세상의 그 많은 의사들에 대해 존경심이 느껴질 정도였다. 고교 시절과 마찬가지로 책상과 책상을 옮겨 앉을 뿐인 나날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내리듯 그의 대학 2학년이 숨가쁘게 흘러가 버렸다. 기말 시험을 다 치른 날 한 과목만 남았던 그날은 1997년 12월 17일이었다.
2학년 마지막 과목인 예방의학 시험 답안지를 5장이나 시험관인 조교에게 제출한 뒤 재민이 흑석동 제2대학을 나온 시간이 오전 11시 50분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을씨년스러운 겨울비가 서울 전역에 내렸다. 내리다가 멈추고 또다시 차가운 빗방울이 뿌려지곤 했다. 재민은 전철을 타고 안국역에 내려 인사동 거리를 걸었다. 단화공방에 오랜만에 가 인형 누나와 뜨끈뜨끈한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싶은 기분이었던 그는 유쾌하게 그지없는 얼굴이었다. 단화공방이 골목길 끝에 열매처럼 달려있는 그 골목길을 재미는 가뿐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로 그 시각 한인영은 명륜동 연립아파트 자기 방에서 가방을 꾸리고 있었다. 거실에 있는 그녀 엄마는 반쯤 넋을 빼놓은 채 앉아 있었다. 인영은 어청도를 다녀온 그 뒷날부터 상황이 조금씩 나빠졌다.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마치 그녀 몸이 모래시계인 것처럼 일에 대한 의욕이 아주 미세하게 빠져나가면서 예전의 그 어느 기간 때처럼 타인, 특히 남자 손과 몸에 대한 공포심이 그녀 마음속 깊이 쌓이게 되었다. 정말 몸과 마음은 하나인 것일까? 아니면 몸 바깥인 나신의 한 겹 피부 위에 보이지 않게 투명한 마음이란 살결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인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영은 문득 부딪히고 툭툭 자신의 몸을 건드리는 남자 손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공포스러웠다. 대학 한 시절 그녀가 겪은 사랑과 사랑의 상실감으로 인해 남자 손이 몸에 조금만 닿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픈 증상을 겪었었다. 하지만 재민이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 우이태란 남자를 만나면서 인영의 그 증상은 어느 시점에선 씻은 듯 사라졌었다. 멀쩡했고 정상적이었다. 그러나 그 증세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인영은 자신에게 무슨 원기가 씌었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어떤 대학병원에서도 병인을 알아내지도 못하는 증상이 재발한 것이다. 그 계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증상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우이태였다. 어청도에서의 그 하룻밤. 그의 손이 그녀 맨가슴에 부드럽게 닿았을 때 느꼈던 시퍼런 칼날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그 끔찍한 고통. 그때 그녀는 구원처럼 재민의 얼굴을 떠올렸었다. 재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자신의 삶이 절망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재민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은 그 한 줄의 끈을 그녀는 가슴의 손과 마음의 손, 그 두 손으로 꼭 거머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공방에서 재민이와 성경이를 본 그날 이후로 그 줄을 놓아버렸다. 평범하고도 따스하게 남들이 사는 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게 기쁨과 즐거움을 뻥튀기 기계에 넣고 펑펑 터트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희망했었는데 재민이와 그렇게 살아보고픈 그녀 마음속에서 5월의 목련꽃처럼 속절없이 뚝뚝 떨어져 검게 변했다. 그녀 마음속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서 그녀에게는 대인기피증, 특히 남성에 대한 공포증이 완연히 되살아났다. 그래도 인영은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버텼다. 하루하루가 힘들기 그지없었지만 단화공방을 지난 10월까지는 그럭저럭 꾸려나갔었다. 그러나 자신이 온몸을 온 피부에 가시를 박아넣은 고슴도치가 아닌 이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자와의 부딪힘에서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하였다. 사회 일이란 게 남자와 대면하거나 접촉하는 횟수가
훨씬 많은 것이다. 그녀는 정말 고슴도치라도 되고 싶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종류의 사랑과 인간관계를 전부 다 가시 같은 창으로 찔러 범접치 못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녀는 정말 사회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공예 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싶었다. 그렇게 버티고 싶었다. 언젠간 세상 모든 장미의 가시 끝이 무뎌지는 시간이 흐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녀 자신이 예측치 못한 새로운 사랑이 오지 않겠는가. 사랑의 몸과 마음이 정말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면 단 한 번에, 그것도 마음이 너무도 깊었던 사랑 한 번만으로 삶 전체가 단 한 번에 꾸겨져 던져질 수 있는 파지가 아닌 바에야. 그러나 그녀는 이를 포기해야만 했다. 인사동 단화공방으로 출근하는 길이 점점 더 무서워졌고 퇴근 밤길은 더더욱 공포스러웠다. 골목에서, 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때로는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는 남자들의 거친 움직임이 두려웠다. 자가용을 몰고 다녔을 때에도 주차장 관리원과 차 열쇠를 주고받을 때 그 손이 무서웠다. 더군다나 공방 안에 들어오는 손님 움직임까지 신경이 쓰여서 주춤주춤 작업실 구석으로 뒷걸음질할 정도였으니까. 너무나 암담하고 답답했던 그녀 엄마와 아버지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용하다고 이름난 점쟁이 집으로 딸을 데리고 가기까지 했다. 눈꼬리가 귀기스러우리만치 사납게 관자놀이 쪽을 향해 올라간 40대 무당이 내린 한마디는 얘는 세상에 살 팔자가 아냐 였다. 세상에 살 팔자가 아니라니 그럼 죽으란 말인가? 평생을 언론사에 근무해 지식인의 한 부류를 담당했던 그의 아버지는 이 여자가 실송을 했나? 막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애를 데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자고. 하며 벌컥 화까지 내고 방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었다. 무당은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다. 이봐,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어? 신의 영역 안에서 살아야 할 팔자란 거지. 뭐요? 그렇다면 당신 같은 무당이 되란 거요? 무당 되라고는 안 했어. 어디든 신딸이 되어 살면 되는 거지. 부처님을 모시든 천주님을 모시든 천왕신을 모시든 상관없어. 무당말은 속세의 연을 끊고 비구니가 되든 수녀가 되든 처녀 보살이 되든 상관없다는 말이었다. 이 사람이 누구 딸을 보고 비구니 운운하는 거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빙자해 내키는 대로 떠드는 거야. 당신 같은 무속인들 정말 신과 사람을 동시에 사기 쳐먹는 부정한 족속들이야. 야, 이 사람아, 그럼 자네는 여기 왜 왔어? 그 흔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왜 천하디천한 무당 앞에 기어들어온 거야? 아비 노릇이 자존심 세울 때 있고 못 세울 때가 있는 거야. 내 말 똑똑히 들어. 자네 딸녀는 세상을 살아내기에 천성적으로 마음이 너무 깨끗해. 보통의 사람은 10,000명의 9,999명은 전부 다 몸속에 마음이 들었어. 즉 몸이 먼저 마음을 보호하는 방어체계로 생명체를 유지시킨다는 뜻이야. 그런데 자네 딸녀는 어떤 줄 알아? 자네 딸녀는 몸 밖에 마음을 잊고 있어. 마음이 몸보다 먼저 아픈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지. 이건 인간보다 신에 가까운 생리를 타고난 거야. 자네 딸년을 사랑한다면 내 말 똑똑히 기억해둬. 딸년을 고칠 병원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이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자네들이 말은 안 했지만 이 학교 다닐 때 정신병원에서 보낸 시절이 있었지? 그땐 정말 운이 좋아서 사회로 나올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모든 병은 재발이 훨씬 무섭고 톡하다는 것쯤은 잘 알겠지. 이를 자네 고집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는 백발백중 다시 정신병원에 들여보내게 돼. 이번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와. 내 말 알겠어?
당신들을 아버지 엄마라고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이 딸녀는 완전히 망가진다고. 그런데 말이야, 세상의 일반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모험을 할 만큼 매혹적이던가? 무지한 중생 같으니라고. 인간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모두 다 신의 옷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햇빛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절대 진리를 깨치는 과정이 뭐 그리 못마땅해서 내게 쌍심지를 켜들고 나서는 거야. 부하가 계속 치미는구만. 지팡이로 골동을 내리쳐 당장 중풍 들게 만들어버릴까 보다. 가, 내 얘기 끝났으니까. 당장 일어나들 나가라고. 돈도 필요 없어. 그리고 다시는 그 쌍판대기들 내 앞에 들이밀지 마. 알겠어? 당신 같은 자빈들이 어떻게 저처럼 맑은 마음을 몸으로 육화시켜 내놓았는지 나 원참. 신의 뜻은 깊고도 오묘하네 그려. 어허, 뭐더래? 당장 썩어지지들 않고. 그때 인형의 아빠 엄마 얼굴은 무당의 추상과도 같은 서슬에 완전히 질려버린 얼굴이었지만 말없이 무당 앞에 앉아있던 인형은 마음이 한결 평화로웠다. 그녀는 애당초 무당이 말한 얘기와 관련 없이 가을이 접어들면서부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수녀가 아닌가 깊이 생각해왔었다. 수녀의 잿빛과 검은 제복이 그녀를 남자로부터 격리시키고 수녀원이 세상으로부터의 단절된 곳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소녀 시절 막연하게나마 수녀가 되는 것을 동경했었다. 그녀는 실제로 카톨릭이고 세례를 받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세례명은 안나 마리아. 그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거의 나가지 않았던 중국 성당으로 가 주임 신부와 수녀님에게 한 번씩 이것저것을 의논해 보기까지 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는 파티마의 성모 프란치스코 수녀회에 속한 수녀님의 소개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에 있는 수녀원을 찾아가기까지 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을 통해 많은 사람을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으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자신의 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수녀원 상담소에 걸린 수녀원 일가표가 인형의 마음에 편안하고도 고요하게 스며들었다. 아침 5시에 기상, 5시 20분까지 아침 기도와 묵상, 7시까지 미사와 영성 공부, 8시에 식사, 8시 반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공부, 11시 30분에 낮 기도, 12시에 식사와 휴식, 13시 20분에 영정도서를 암송하거나 읽기, 15시에 공부, 15시 30분에 해야 할 일, 17시에 저녁 기도와 묵상, 18시 30분에 식사와 휴식, 20시에 끝기도, 21시 30분에 독서와 기도, 그리고 23시에 취침. 인형은 자신이 입회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는 미혼 여성, 나이는 18세에서 30세까지, 고졸 이상의 학력, 참된 믿음과 건전한 정신으로 수도 생활을 지향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 자격이었다. 수녀가 되는 초기 양성의 과정은 이렇다. 성소자가 수녀원인 본회에 입회하는 지원기를 시작으로 청년기 1년, 수령기 2년, 유기서약기 6년을 마친 뒤 종신서약을 하게 된다. 그 과정 중에 혹은 서약을 모두 마친 뒤 철저하게 수도자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수도원이 관할하는 곳에서 일하게 된다. 일반인의 신앙을 돕는 성당도 그렇고 장애인을 수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 선교사들을 위한 시몬의 집 같은 곳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듯 수녀들은 사랑의 나눔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다. 인형은 그 길이 정갈해서 좋았다. 고요하고도 가난했으며
겸손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하려니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세상에서 등 돌려 영락없이 도망치는 꼴로 비춰질 게 뻔했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인형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보고 싶었다. 하루하루 그 얘기를 언제 꺼내놓을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지금 무당이 속 시원하게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삼라만상의 모든 신들은 서로 통하는 길이 있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인사동 공방에 나가지 않고 2달이 되어가던 시점, 인형은 아버지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말씀드렸다. 엄마는 울음부터 먼저 터졌고 아버지는 신음소리를 어금니 꽉 움켜문 입술 사이로 흘러내릴 뿐이었다. 카톨릭 신자인 아버지 엄마도 딸의 길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애지중지 키운 딸을 신에게 드리기보다는 딸이 알맞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남편과 사내 못 사내 싸우고 아이 공부 때문에 속 끓이는 여느 여자들의 평범한 삶을 살아주길 부모는 바랬었다. 며칠간 고민했던 부모님. 먼저 그녀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다. 이대로 방 안에만 딸을 놓아두어 무당의 말 맞다나 결국 자폐증으로 발전해 정신병원이나 집안에서 평생 암울하게 살게 하는 것보다는 인형이가 신의 보살핌 아래 세상에 좋은 일을 하며 맑고 건강하게 살아주기를 바라서였다. 지원기와 청원기 동안은 몇 달 만에 한 번 정도는 수녀원에서 세상으로 외출할 수 있다. 딸 인형이는 그때마다 어김없이 집을 찾아올 것이고 그걸 기다리는 낙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서 아버지와 엄마는 딸이 오늘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맞았다. 뭐라고요? 누나가 이 공방을 넘긴 지가 벌써 3달이 되어 간다고요? 거의? 네, 재민 씨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뒤 그 다음 주 주말이었어요. 내가 인계 받았어요. 윤주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인형 언니가 남자를 피하고 몸이 갑자기 아프다는 증세를 재민에게 얘기했을 때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 증세와 상황에 대해선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인형이 누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나요? 글쎄, 그게... 윤주는 심하게 말을 더듬거렸다. 인형 언니 최근 상황에 대해선 일전에 공방에 딸의 물건을 챙기러 왔었던 언니 엄마를 통해 들었었다. 인형이가 수녀가 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한숨 섞인 얘기 말이다. 그런데 윤주는 그 말을 지금 재민에게 해줘야 하는지 그냥 꾹 입을 담아야 하는지를 난감해하고 있었다. 윤주는 재민이가 공방에 들어왔을 때 이미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다. 자신이 언니를 뒤에서 지켜보기에 안타까웠던 부분에 대해서였다. 그녀는 인형 언니가 어청도에 다녀온 뒤 곧바로 우이태란 사람과 헤어졌다고 말해주었다. 네? 왜요? 난 누나가 그 사람과 지금껏 좋은 관계인 줄만 알았는데 언젠가 내가 누나한테 물었을 때도 누난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거렸었고요. 그거야 뭐 재민 씨한테 숨기고 싶어서였겠죠. 왜요? 그렇다면 윤주 누나가 나한테 진짜 기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난 정말 까마득하게 몰랐었는데. 틈이 없었잖아요. 재민 씨는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사람이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여기에 들렀다 해도 10여 분 정도 있으면 후딱 가버리곤 했었잖아요. 나와는 뭐 전혀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윤주는 골똘한 생각에 잠긴 그의 어두운 표정을
잠시 말없이 건너다 보았다. 있잖아요. 재미 씨 혹시 알고 있어요? 뭐가요? 인형 언니가 재미 씨 무척 좋아했다는 거요. 아니, 사랑했다는 거 말이에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누나는 나를 마냥 동생 취급, 애 취급만 했었잖아요. 내가 조금만 가까이 가려 해도 얘 좀 봐. 이제 음흉스러워지고 징글맞아지려 하네. 하고 놀려대기 일쑤였는데 많이 지켜봐서 잘 알 텐데요. 아니요, 틀렸어요. 내가 하루의 대부분을 옆에서 인형 언니를 지켜봤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재미 씨 앞에서만 그런 것이고 재미 씨 가고 나면 언니 몸에서 마치 바람 부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눈도 종종 젖어 있었고 틀림없어요. 언니는 재민 씨를 아주 깊이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그 얘기 뒤에 윤주는 인형 언니가 이 가게를 자신에게 넘겼다는 얘기를 했다. 또한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 이상하리만치 인형 언니가 남자가 근처에 오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했고 누가 언니 팔을 잡으면 마치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고도 말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인형이 누나가 순영원에 들어갔을 거라고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성심 순영원이라고요? 언제요? 대체 언제요? 글쎄, 그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들어간다던 날이 얼추 어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날짜엔 자신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야말로 그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마른 번개가 두개골을 가르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하늘이 두 갈래 휘장의 천으로 쫙 찢어지는 소리를 그는 들었다. 재미는 육중한 고체감이 드는 하늘이 한 바퀴 버걱거리며 빙 도는 것 같았고 누가 그의 입을 가재수건으로 틀어막는 듯 숨이 가빠왔다. 누가 누구 맘대로? 내가 누나가 그런 데 들어가게 내버려 둔대요? 누나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전화 걸어보니 바뀐 것 같던데. 아니 누나 명륜동 3호 연립 아파트 아직 그 집 맞죠? 이동 506호. 네? 빨리 말해봐요. 어서요. 재미는 얼굴이 노래져 허둥거리고 있었다. 빨리 대답을 안 하면 자신의 몸을 마구 흔들 태세여서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재미는 공방을 뛰쳐나갔다. 낙원산과 도로를 향해서 뛰었다. 명륜동은 인사동과 멀지 않다. 버스로 서너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다. 택시! 택시! 재미는 달려오는 빈 택시를 온몸으로 막아 세우듯 차를 급정거시켰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표정인 그는 몸을 떨고 있다가 비호처럼 운전수 옆 좌석에 올라탔다. 아저씨 빨리요. 명륜동 성대 정문 앞길 있죠? 그 길 쪽으로 빨리 몰아주세요. 그 길 언덕 너머 3호 연립 아파트 아시죠? 언덕배기에 연립형으로 4동 쭉 서 있잖아요. 5층짜리요. 거기로 빨리 가주세요. 전속력으로요. 돈은 더블, 아니 3배, 4배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빨리 가주기만 해줘요. 오체, 투지. 어려 보이는 학생인데, 그래요. 어쨌든 내 딸을 좋아해준 것 같아서 고맙긴 하지만 이제 우리 인형이는 그만 있도록 해요. 명륜동 3호 연립아파트 2동 506호 문을 열고 나온 인형 엄마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재미는 턱이 덜덜덜 떨렸다. 그녀 엄마의 눈가는 물기로 젖어 있고 부어올라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그녀는 떠난 게 아닐까?
그것도 재민 자신이 헐레벌떡 그녀 아파트에 도착하기 5분이나 10분 전쯤. 누나, 인영이 누나 금방 간 거죠? 맞죠?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재민이가 그렇게 다그쳐 묻자 엄마 눈빛이 일순간 심하게 흔들렸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벌써 떠났다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 이미 이른 아침에. 감추는 게 있었다. 재민은 방금 그녀 엄마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감이 들었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예감과 직감은 인영 누나는 금방 떠난 것이다. 틀림없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다가 3층에서 멈춰서자 우당탕탕 아파트 계단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깥으로 튀어나온 그는 택시를 부랴부랴 잡았다.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운전사가 그가 몰아쉬는 거친 숨이며 하얗게 질린 표정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아저씨, 경기도 용인시 쪽으로 차를 몰아주세요. 빨리요. 제 목숨이 달렸습니다. 네, 그래요. 총알 택시로 몰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요금은 달라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다.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요? 혹시 용인시 쪽의 수녀원을 아십니까? 거기인데요. 거기 근방에 있다고 하던데요. 운전사는 수녀원이란 얘기가 나오자 익히 사정이 짐작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며 악셀레이터를 밟았다. 슬쩍 돌아본 앳된 얼굴의 청년의 입술은 하얗다 못해 꺼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연인이던 여자가 수녀원으로 갔다면 가혹한 운명이란 덫에 사랑이 치인 젊은이 일터였다. 나이가 신을 넘고 20년 넘게 택시를 몰아온 운전사는 손님 얼굴만 봐도 척하니 직업과 사람 성격까지 파악할 정도가 돼버렸다. 나이가 50줄에 접어드니 인생이란 게 눈치만으로도 태반의 정체가 파악되는 것이다. 그래, 그 여자분이 언제 출발한 거요? 글쎄요. 한 30분? 운전수가 어림짐작으로 물었지만 그런 질문을 예상 못한 재민에겐 송곳처럼 정확한 질문이었다. 그 정도 시간이라면 따라잡을 수 있겠군. 그러고 보니 청년은 꽤나 운이 좋은 편이오. 예전에 내가 용인시에서 몇 년간 택시를 몰아봤었으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어허, 정말 급한 모양이군. 안전띠부터 매고 여기 물부터 좀 마시슈. 숨 넘어가겠수? 빠르게 달리던 택시는 내거리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재민이 안쓰럽게 보였는지 자신이 마시던 미네랄 워터를 건넸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을까? 쯔쯔쯔. 그런 면에서 인생을 살아보니 남자에게 있어 여자는 바람 같은 존재다. 잡으려 하면 어느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달아나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설라 치면 어느새 앞에서 휑하고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 같은 여자는 그렇다. 안타깝게 기다리면 절대로 나타나거나 고분고분 앞으로 걸어오지 않고 남자가 돌아서면 여자는 어느새 따라와 남자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다. 그 이율배반적인 마음과 관계로 얼마나 많은 남녀들이 한 세상을 슬픔과 아픔으로 긴긴 세월을 보내던가. 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게 다 속절없어진다. 한 시절의 열망이고 부질없는 열정이기 십상이던 것을. 그런데 젊은이. 네? 내가 알기론 말이오. 그쪽으로 2개의 수녀원 시설이 있어. 하나는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인시 내 동천동에 위치한 거요. 어떤 시설인지 알고 있어? 성심수녀원이란 곳 같던데요.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수녀회 쪽이란 건데.
그건 좀 이상하군.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요. 혹시 젊은이의 그 여자분이 지금 수녀가 되겠다고 가는 중이 아니오?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아니라 수지 쪽일 것이요. 그곳은 문이 한번 닫히면 좀채 열리지 않는 성체 모양의 수지 수녀원이 있는 곳이니까. 성심 쪽에서 그쪽으로도 사람을 보내거든. 그렇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가주십시오. 이거 그러고 보니 내가 다 마음이 바빠지는구려. 수녀원 문이라는 게 한번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는 곳이니까. 아무튼 그 아가씨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길을 막아 세워야 할 텐데. 지금 청년이 그러려는 거지요? 맞습니다. 네, 꼭 그래야 합니다. 결과는 장담 못하겠수. 어쨌든 운이 좋아야 할 텐데. 운전기사는 내심 혀를 끌끌끌 찼다. 한눈에 봐도 반듯한 심성과 외양을 갖춘 청년이었다. 그 여자는 몇 살이나 됐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18, 19일 것이고 20일 것이다. 그 좋은 나이에 대체 거길 왜 들어간담? 속내막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렇게 이토록 자신을 좋아하는 번듯하고 준수한 청년을 남겨두고 발걸음이 거기로 쑥쑥 떨어진다는 게 기사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다. 도로가 뚫리자 택시는 빠른 속도로 달렸다. 재미는 속으로 계속해서 제발, 제발 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뇌었다. 중세의 고성가도 같은 수녀원의 육중한 아치형의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그 순간 인형이 누나와 자신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도 넘어갈 수 없는 나라이고 경계가 될 터였다. 정말이지 인형 누나는 왜 그렇게 바보 같을까? 내가 얼마나 누나를 꿈꿔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왜 그런 오해를 해? 성경이는 정말 친구일 뿐인데 걔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늘 인형이 누나만을 그리워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으로 기다려왔었는데 누나가 우이택 기자와 밤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누나가 나에게로 걸어오는 꿈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꾸었던가.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못하는 짓이야. 나를 좋아한다면서 누나도 나를 사랑했다면서 이렇게 내게 말 한마디 없이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금단의 영역으로 가버리려 하다니 지금 가고 있다니. 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의 그리움의 촉수는 온 세상을 다 덮을 듯이 무성하게 뻗어 있었지만 정작 누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니. 바보는 내가 진짜 바보야. 누나, 인형 누나, 절대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안 돼. 난 정말 그 육중한 아치형 문에 머리를 들이받고 죽어버릴 거야. 아니 누나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겠지. 하지만 누나 정말 나쁘다. 설령 그 길이라 해도 내가 그 문 앞까지 누나를 배웅하게 해줘야만 했어. 왜냐고? 그래야 이 텅 빈 세상이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도 얻게 될 테니까. 재미는 소리 없는 굵은 눈물을 흘렸다. 운전기사에게 눈물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반대편 창문 쪽으로 시종일관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기사는 그의 다급한 마음을 안다는 듯 차와 차 사이를 뚫고 눈부시게 달렸다. 판교 인터체인지에서 우회전했다. 그리고 수원 풍덕천 방향으로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용인 시가지를 우회해서 아주 냉장을 지나 쌍용주의소에서 또다시 우회전했다. 거기에서 표지판 대로 11.9km를 달려가자
겨울 산세에 둘러싸인 웅장한 수지 수녀원 건물이 나타났다. 수녀원은 인가에서 500여 미터 산 쪽으로 올라가 산 중턱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부디 젊은이에게 행운이 있기를. 운전기사는 수지 수녀원으로 오르는 가파른 길목, 그러니까 수녀원 정문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차를 돌렸다.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문 앞보다는 그곳이 여자를 기다리기가 용이하다고 본 것이다. 운전기사는 용인 시가지 방향으로 택시를 몰아 이내 사라졌다. 그곳 산 중턱에는 비가 아닌 눈이 내렸다. 포크를 꽂아놓은 듯한 마른 산나무들이 수녀원을 배경으로 선 산 계곡으로 맵고 차가운 바람 소리를 물처럼 아래로 흘려보냈다. 재미는 외투깃을 세우고 이를 악물고 서 있었다. 거칠고 사납게 눈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는 피하거나 웅크리지 않았다. 깎아놓은 잎상처럼 매서운 눈바람을 맛 바라보고 서 있었다. 제발, 제발, 인영이 누나를 태운 택시가 이곳으로 와주기를. 만약 밤이 되도록 오지 않는다면 이 수녀원과 성심 수녀원이란 곳을 발칵 뒤집어 놓는 수밖에. 누나를 돌려달라고. 내 두 손이 피가 터져 붉은 단풍잎처럼 변한다고 할지라도 닫힌 나무문과 철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릴 수밖에. 오후 3시 45분이었다. 재민이 수지 수녀원 입구를 지킨 지 20여 분이 흘렀을까? 한 대의 택시가 저 밑에서 수녀원을 향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한 사람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여자였다. 직감적으로 재민은 승객이 바로 인영이 누나란 것을 알았다. 재민은 혹시라도 택시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굽이쳐 오를까 싶어서 1차선 넓이의 길 한복판에 서서 팔과 다리를 크게 활짝 벌리고 택시를 가로막았다. 뭐야? 저놈 미친놈 아니야? 운전기사 말에 고개를 쳐든 인영은 너무도 놀라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매서운 칼바람에 얼굴과 두 귀, 목과 두 손까지 빨갛게 변한 재민이가 두 눈에 그렁그렁한 물기를 담고 택시 중앙을 딱 가로막고 서 있었던 것이다. 재민아, 네가 여길 어떻게? 아가씨 아는 사람이요? 표정을 보아하니 그렇군. 문 앞까지 대주려고 했더니만 아가씨, 여기서 그만 내리슈. 2로 길 따라 100m쯤 올라가면 될 테니까 다 온 거요. 인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아저씨, 문까지 그냥 올라가 주세요. 아가씨, 나도 그러고 싶소만 그렇다고 내가 저 젊은 친구를 들이박아 깔아 뭉개고는 올라갈 수 없는 노릇 아니오.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인데. 수녀원에 들어갈 값이라도 저 친구 한번 달래주고나 들어가소. 지금 밖에 얼마나 추운데 보기만 해도 안타깝구만. 그래도 아저씨. 오호? 당장 내리래도요? 나 바쁜 사람이요. 어서 못 내리겠소? 그제야 인영은 가방 하나를 들고 차 뒷문을 열고 천천히 내렸다. 수녀가 되려고 작심했으면 남자 문제는 진작에 깨끗이 정리했어야지. 또 뭐야?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는 너 4살이나 어려 보이는 사내 녀석에게 잔뜩 애나 달고 놓고는 수녀는 무슨. 운전기사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힐난의 뜻이 담긴 눈빛으로 인형과 길을 막고선 젊은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고는 차를 휙 돌려 휘어진 내리막길로 빠르게 사라졌다. 등성이 너머에서 마치 전나무가 눈보라 채찍에 맞아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허공을 에워싸는 듯한 하는 눈보라 소리, 수녀원 뒤편에 서 있는 자작나무 숲에서 나는 소리, 아니 비탈진 내리막길 산기슭에 선 몇 그루 얼룩버즘 나무일 수도 있고 저기선 가지 끝에 몇 장의 잎사귀가 달린 커다란 상수리 나무일 수도 있었다.
재민아, 누나. 재민은 인형을 부르는 대신 뜨거운 눈물을 주룩 흘렸다. 그는 허수아비 자세에서 팔 하나하나를 가지 꺾듯이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그녀 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 내려와 멈췄다. 누나, 대체 왜 이래? 그의 눈빛이 무섭게 묻고 있었다. 재민아, 나 그냥 들어가게 해줘. 왜? 왜 그래야 하는데? 그는 화가 나 거의 소리를 버럭 지르다시피 했다. 누나가 저 엄숙한 세계 속에 왜 들어가야 하느냐고. 누가 보내준대. 내가 왜 누나를 보내줘야 하는데. 재미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묻고 있었다.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산에서 불어오는 눈바람이 매서웠다. 한층 더 굵어진 눈발이 춤을 추듯 핑글핑글 허공을 회전하며 나무하면서 대지 위로 흰 꽃잎이 흩뿌려지듯 떨어져 내렸다. 말해봐.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막무가내의 어조였다. 재미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서럽고 슬퍼서 자연스레 거친 반말이 튀어나왔다. 한숨을 내쉰 인형은 소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늦어도 저녁기도 묵상에 올려지는 5시까지 수녀원에 도착하겠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 지금이 4시 20분, 걸어서 올라가는데 10여 분, 시간은 충분히 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장승처럼, 그것도 사천왕처럼 눈을 부라리며 가로막고 서 있는 재민이가 문제였다. 얘가 어떻게 알고 나보다 앞서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사실이 기가 막혔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진 않았다. 재민아, 너 이러면 안 돼. 빨리 서울로 올라가. 우리 지금 말고 나중에 얘기하자. 난 다음 달 말쯤 집에 한번 다니러 갈 거야. 그때 내가 너한테 연락할게. 그때 만나자. 약속해. 꼭 할게. 그 말에 재미는 하고 묘한 웃음을 짧게 터뜨렸다. 누나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중학생일 때 기석이 형과 같이 있던 그 순간처럼 지금 내게 말을 하는군. 돌아가 하면서. 내가 누나보다 한 뼘은 키가 더 컸는데, 대학 2학년 아니 3학년이나 되는데, 난 지금 그 옛날의 내가 아니라 그때서부터 한 여자를 향해 줄곧 쉬지 않고 달려와 이만큼의 어른이 되었는데, 그런데 누나는 너무 잔인하게 나를 그때처럼 마냥 어린애 취급하려 들어. 그 약속 말고 누나가 예전에 내게 했던 약속이나 먼저 지켜. 내가 의대 들어가면 누나 애인 자격을 준다고 했잖아. 기석이 형이 말했었지만 그때 누나는 분명히 동의했었고, 또 내게 의대를 택해준 건 기석이 형이 아니라 누나 본인이었어. 그런데 왜 비겁하게 도망가? 약속도 지키지 않고 왜 도둑처럼 말없이 저기를 들어가려 하는 거냐고. 세상이 무서워서? 아니면 누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내가 무서워서? 재민아, 맘 가라앉혀. 난 절대 감상적으로 여기로 온 게 아니야. 네 맘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 그 약속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재민아, 지금과는 달리 앞으로 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보람되고 보다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한 거라고. 그러니까 재민아, 제발 더 이상 우기지 말고 날 보내줘. 나 정말 저기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삶과 사랑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볼게. 글쎄, 내가 수녀가 뭐 어떻다는 게 아니고, 그래, 어쨌든 난 누나를 잃고 싶지 않아. 절대로. 이후로 단 한순간도 잃고 싶지 않아.
말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았다. 가방을 움켜쥔 그녀는 추위로 새파랗게 언 입술을 앞니로 꽉 깨물고 사나운 표정으로 그를 지나쳐 위로 올라가려 했다. 재민이 팔을 좌우로 펼치며 그녀를 앞서 가로막았다. 비켜! 너 정말 왜 이래? 못 가. 비켜 서지 못하겠니? 인형은 발을 동동 굴렀다. 달래도 보았고 부탁도 해보았다. 그러나 요지부동인 그를 보자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군다? 왜 이렇게 사납게 제멋대로 구는 거야? 그래, 말로 되지 않는다면 비켜, 비켜라니깐. 네 녀석이 감히? 인형은 느닷없이 재민의 뺨을 갈겼다. 얼음손과 얼음 뺨이 부딪혀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 같은 소리들이 우수수 밑을 향해 떨어져 내리다가 날쌘 바람에 휘감겨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재민은 끄덕없다는 표정으로 여전히 그녀가 발을 이리저리 옮길 때마다 곧장 발과 몸을 옮겨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비겁하다. 지금 네가 힘으로 날 가로막고 있다는 것쯤은 알겠지? 눈물이 흐를 것 같아 재민은 그렁그렁한 물기가 고인 두 눈을 하늘 쪽으로 쳐들었다. 눈발이, 흰 눈발이 무수한 흰 나비 날개짓으로 허공을 수직으로 뚫으며 이마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마음 같아선 그녀를 가로막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그녀의 팔목을 낚아채서 아니 그녀를 어깨에 번쩍 들쳐매고 한시라도 빨리 집들이 모여있는 인가 쪽으로 걸어 내려가고 싶었다. 시간은 4시 50분. 다급해진 그녀는 가로막는 재민을 떼밀고 밀치고 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또 막아섰다. 가방을 들지 않은 손으로 그의 가슴과 팔을 마구 때리며 그녀는 오르막길을 오르려 했다. 그러나 겨우 몇 미터도 못 올라가 그녀 앞에 여전히 그가 팔을 벌린 채 장승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얘가 정말... 인형은 그를 사납게 노려보았다. 그녀 눈빛이 보이지 않게 슬며시 물기가 고여들자 고개를 돌려 흰 눈에 묻히는 저편 상기슭을 건너다 보았다. 괴롭다, 재민아. 더 이상 날 힘들게 하지 말고 보내줘. 재민이 너 몰라. 네가 내 마음을 아니?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너였어. 너 때문이었어. 네가 내 사랑으로, 나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어청도 그날 이후로 난 내 마음의 평정을 완전히 잃었었어. 목 빼들고 매일 너를 기다리는 나. 네가 골목 끝에서 나타나 주기를 매일매일 얼마나 바랬던지. 그러나 그런 바람이 이내 헛되고 욕망의 눈이 어두운 것이란 걸 깨달은 뒤 그 순간부터 난 미칠 것 같았어. 그럼에도 또 너를 기다리고 하염없이 널 기다리는 내 마음이 가엾기도 측은하기도 비굴하게도 느껴질 정도였었지. 너에게 한마디 말도 못 해보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참혹한 상태로 아무렇지 않게 나의 삶과 너를 대한다는 일에 자신감을 잃었었지. 물론 다른 사람 손이나 몸이 내게 닿으면 아픈 증상이 심하게 도지기도 했었지만 난 너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땅과 대상을 찾아내야만 했어. 결국 찾아냈어. 그래서 온 거야. 그런데 이게 뭐니? 내게 참기 힘든 슬픔과 아픔을 시시각각으로 주는 네가 나타나 내가 평화로워지고 내 주변을 화평하게 만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너무하지 않니? 너 생각만으로 고집을 부리며 네 감정만으로 나를 강제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한 질 나쁜 폭력이야. 네가 아니?
절대 모를걸. 얼마나 내가 괴롭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비참해 했는지를. 그걸 알기라도 하니? 비켜, 재민아, 비켜서. 이게 어디 몸으로 막는다고 될 일이니? 비켜, 비켜, 비켜. 좋다. 나도 더 이상은 너를 못 참아내겠다. 정말 너 이렇게 못되게 굴 거니? 재민이, 네가 대체 뭐야? 재민이, 네가 대체 나에게 뭔데 우리 부모님까지도 허락해준 길을 이렇게 가로막는 거야? 대체 무슨 자격으로? 어서 비키지 못해? 이 나쁜 놈아. 분이 머리끝까지 치민 인형은 아주 세차게 재민의 얼굴 쪽으로 손바닥을 날렸다. 이번에도 역시 재민은 피하지 않고 그녀 손을 고스란히 맞았다. 그의 코가 정통으로 가격당하자 코피가 터져 그의 입술과 턱과 그리고 코토 앞속을 적셨다. 그리고 눈 쌓인 땅에 떨어졌다. 그의 붉은 피가 땅에 쌓인 흰 눈 위에 떨어져서일까? 그 선연한 빛깔 때문이었을까? 인형은 갑자기 가방을 팽개치고 미칠 듯이 소리쳤다. 두 주먹으로, 두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과 팔, 어깨, 배를 마구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비키란 말이야. 나쁜 놈아, 나쁜 놈. 어서 비키라고, 어서. 누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 그러는 게 좋겠어. 누나가 수녀원 문 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젠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죽여놓고 가지 않는다면 누나는 저 성체의 문까지 도달하지 못할 거야. 말해봐. 네가 뭔데? 대체 내 녀석이 뭔데 내게 이래? 뭐냐고. 이 나쁜 놈아.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내 맘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니? 안 비키면 정말 죽일 거야. 널 죽이고 말 거야. 그녀는 펄쩍펄쩍 뛰었다. 거의 강분 상태였다. 주먹과 손바닥, 발로 마구 걷어차도 재민이가 끄떡도 안 하자 그녀는 주변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땅 여기저기를 살폈다. 어디 떨어진 몽둥이가 없나, 땅바닥에 얼어붙지 않은 큼지막한 돌멩이라도 없나 하고 찾는 자세였다. 저녁 5시. 주위는 이미 어두워졌다. 산들이 우람하게 뼈를 드러낸 그곳엔 어둠이 새처럼 빨리 둥지를 틀고 날개를 접었다. 어둠의 깃털 같은 흰 눈만 매섭게 팽그르르 허공을 돌며 쉼없이 떨어져 내릴 뿐. 그리고 이윽고 웅장한 수녀원 성체에 붙은 망루에선 저녁기도 묵상을 알리는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산 아래를 향해 청아하고도 고즈넉하게 울려 퍼졌다. 가쁜 숨을 내쉬며 별짓을 다 해본 인형은 재민이 앞에 푹 꼬꾸라지듯이 무릎을 꿇었다. 재민아, 보내줘. 내가 이렇게 간청할게. 이렇게 손으로 빌라면 빌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용서해줘. 그리고 나 가게 해줘, 제발. 재민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쉼없이 흘러나왔다. 애원하는 그녀의 모아진 두 손 아래 그는 목을 떨구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녀와 깊은 눈을 맞추었다. 사랑해. 수억만 개의 눈발이 어느 순간 날갯짓을 딱 멈추고 검은 허공에 떠있는 느낌이었다. 재민은 꿇은 무릎을 허물었다. 그는 그녀 앞에 엎드렸다. 십자가 형태의 오체투지 자세로 배와 가슴과 두 다리와 두 팔과 손, 그리고 이마까지 눈 쌓인 땅에 붙이고 그녀 앞에 깊이 엎드렸다. 인형이 누나, 사랑해. 너무나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누나가 제발 나 좀 살려줘.
누나가 저 문 들어가는 순간 누난 내 목숨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난 누나와 함께여야 돼. 누나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랬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죽을 때까지 그럴 거야. 난 누나 안에서만, 누나 속에서만 살고 싶어. 이젠 나여야만 해. 기석이 형도 오기자도 없잖아. 그들이 있다면, 누나가 그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내 목을 조이면서라도 기꺼이 물러나 주겠지만 지금 우리 두 사람뿐이잖아. 나는 누나를 사랑하고 누나가 아무리 내게 폐악을 부려도 누나 또한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누나도 그건 인정하지? 안 그랬다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미친 듯 사정없이 때릴 수가 있었겠어. 누나가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 깊숙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 속에 든 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내게 사납게 했던 거잖아. 정말 들어가야 한다면 누나, 간절히 누나를 향해 엎드린 내 몸을 밟고 가. 아님 타놓고 걸어 올라가.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 나는 그냥 이렇게 땅에 박힌 십자가 모양으로 박혀진 듯 멈춰 있을게. 누나가 가버린 뒤에도 난 꼼짝하지 않을 거야. 이 눈이 쌓여 내 죽음을 하얗게 뒤덮는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 자세로 난 다른 세상으로 날아갈게. 가. 그렇게 정이 가고 싶다면 올라가. 시간이 좀 늦었다고 해서 수녀가 되기 위해 입소한 젊은 여자를 어둠과 맹추위가 날뛰는 이 거친 사냐에 내쫓진 않겠지. 재민이가 오체투지 자세로 꼼짝하지 않자 인형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그의 다리 쪽으로 길을 돌아서 빠른 걸음으로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마를 땅 위에 댄 재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드디어 모든 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인정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비웠다. 맹추위로 인해 머리칼과 뒷목을 파고드는 눈발도 무감각했다. 극도의 슬픔에 마취되기라도 한 듯 눈을 감고 뺨을 돼지 위에 내려붙인 그는 어느 정도 편안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하면 몇 분이면 죽을 수 있을까? 10분? 1시간? 1시간은 길다. 30분이면 너끈하겠지. 누나는 수녀원 안으로 들어갔을까? 누나가 내게로 돌아온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마저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상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재미는 그렇게 오체투지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정적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고요는 격렬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재민 자신과의 사투였다. 얼마만큼 그렇게 있었을까? 온몸의 감각이 다 얼어붙어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재민은 의식이 아주 흐릿했다. 이제 삶과 죽음이 하나로 완성되리라. 그러나 그의 귀 가까이에 멈춰서는 발자국 소리가 어느 순간 자박 하고 들렸다. 슬며시 그리고 슬픈 기대감으로 기쁨의 창 하나를 열듯 그가 반쯤 눈을 떠보자 흰눈 묻은 구두코가 보였다. 인형이 누나. 그녀의 단정한 검은 구두가 쌓인 흰눈 속에 치마 속 두 다리를 나무줄기처럼 하늘을 향해 키워 올린 채 우뚝 멈춰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하소담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여러분을 많이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도 한결같이 기다려주신 하소담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댓글을 보내주신 구독자분들과 김하인 작가님께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몽영꽃 그늘 장편 소설 2권은 9회까지 이어지는데요.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소담 가족 모두 그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편안히 계세요. 저는 8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